두 끝에 맺힌 단 하나의 색으로 장대한 산을 쌓아 올리듯 리피토라는 단 하나의 이름 아래 쌓아 올린 결실. 리피토 10, 20, 40, 80.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진하게 먹의 농담만으로 산의 위험을 화폭에 담았듯 리피토는 환자들의 삶과 선생님의 뜻을 위해 10, 20, 40, 80 이상 지질 혈증 치료를 위한 용량 옵션을 완성했습니다. 진정한 걸작은 대가의 손끝에서 단 하나의 색으로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더해가겠습니다. 리피토. 안녕하십니까. 리피드 아카데미 웹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정열 내과의원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정열 원장님께서 Impact of Statins on Cardiovascular Outcome Based on Diabetes from the Perspective of Dyslipidemia에 대해 강연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는 1차 의료학회 회장, UCFF 골다공증 연수, 국제임상 골밀도 측정 자격증 취득, 광주 전남 내과의사회 학술 부회장, 그리고 현재 한정열 내과의원 원장으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강의 중 질문이 있으신 경우나 Q&A 시간에는 강의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에 주름이 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원장님들을 모시고 웹 심포지움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광주 광해시에서 개원하고 있고 개원한 지는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 환자의 디슬리피데미아 치료입니다. 뒤편에 나온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 트라이얼에서 스타틴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 팩터이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에서 디슬리피데미아의 관리인데요. 이것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타틴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3, 4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에서 아주 중요한 리스크 팩터이죠. 국내 당뇨병 유병률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13.8%, 그러니까 7사람 중에 1사람이 당뇨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보면 약 500만이 당뇨 환자입니다. 고혈압은 서울시 인구라고 하죠. 1000만. 디슬리피데미아가 또 1000만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서 발생한 심혈관계 합병증, 당뇨 환자는 마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에 의한 사망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이스케믹 하트 디시즈, 그 다음에 이스케믹 스트로크, 그 다음에 하트 페일리어죠. 이스케믹 하트 디시즈와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보면은요, 점차 조금씩 감소는 되고 있는데요. 하트 페일리어는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케믹 하트 디시즈가 하트 페일리어로 진행하면서 하트 페일리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뇨가 있으면 당뇨가 없는 제너럴 포퓰레이션에 비해서
ischemic heart disease는 3배, ischemic stroke는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 UKPDS 연구를 보면은요, 당뇨 환자에서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생기는 것을 보니까 당뇨 환자지만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는요, LDL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HDL이고, 그리고 당뇨 환자인데 세 번째가 헤모글로빈 A1C, 네 번째가 BP, 다섯 번째가 스모킹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디슬리피데미아 유병률은요, 비당뇨 환자군에 비해서 5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에 병발하는 질환이 디슬리피데미아입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뇨 혈압은 디슬리피데미아를 병발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좀 특징적인 디슬리피데미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이아베틱 디슬리피데미아 또는 아테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라고 하죠.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디포스 티슈에서 복부에 있는 아디포스 티슈가 라이폴라이시스가 일어나는데, 인슐린 부족 때문에 또는 인슐린 레지스턴스 때문에 라이폴라이시스가 일어나게 되고, non-esterified free fat acid가 간 내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간에서 만들게 되고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리치한 VLDL 라이포프로테인을 혈액 내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 VLDL은 라이포프로테인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깎이면서 IDL, LDL 형태로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고요. 자, 이 VLDL에 TG가 많고, LDL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고, HDL도 콜레스테롤이 많게 되죠. 콜레스테롤이 많죠. 그래서 CETP를 통해서 콜레스테롤과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1대1로 이렇게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LDL은 TG 리치한 LDL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LDL은 small dense LDL이 됩니다. HDL은 TG 리치 HDL은 펑션을 잃게 되는데요. dysfunctional HDL이 되고,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키드니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HDL은 떨어지게 되고, LDL은 small dense LDL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TG 레벨이 높으면서 small dense LDL이 높고 HDL이 떨어지는 이러한 것을 다이아베틱 디슬리피데미아 또는 아테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DL 레벨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도 TG 리치한 LDL이 많기 때문에 small dense LDL이 많죠. 그러므로 LDL이 높지 않아도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small dense LDL이 높기 때문에 스타틴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미국 ADA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TG 레벨에 관계없이 40에서 75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Moderate Intensity 스타틴을 사용하죠. 첫 번째 파트를 썸머리를 해보면,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리스크 팩터입니다. 당뇨 환자에서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의 제1 위험인자는 혈당보다는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당뇨 환자의 이상 지질 혈증은 TG가 높고요. 그 다음에 small dense LDL이 많고 HDL이 떨어지는 아테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 다른 말로는 다이아베틱 디슬리피데미아를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당뇨 환자에서 디슬리피데미아의 관리. 의사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빠르게 트리트먼트 고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은 NCP, ATP로부터서 1, 2, 3 이렇게 하다가 2013년도부터서는 ACC, AH 가이드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2018년도 ACC, AH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 가이드라인 중에서 당뇨 환자군에 대한 것이 바로 ADA 가이드라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ACC, AH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으면 그대로 그것이 ADA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 쪽은 2011년도 ESC, ES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 후로 가장 마지막에는 2019년도 ESC, ES 가이드라인이 있고, 유럽 당뇨병 학회 함께
ESC, ESD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이 K-솔라 가이드라인인데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예전에 ATP3 가이드라인을 지금도 조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가이드라인은 ACC-AH 가이드라인 중에서 당뇨 환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ESC, ESD 가이드라인은 ESC, ES 가이드라인 중에서 당뇨 환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면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LDL 콜레스테롤은 100이 목표입니다. 근데 당뇨 환자가 리스크 팩터가 있거나 당뇨 환자가 타제도관 데미지가 있으면 이때는 LDL을 70까지, 그러니까 좀 더 어그레시브한 LDL 로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LDL 레벨이 중요치 않습니다. 당뇨 환자가 40에서 75세 사이면 베이스라인 LDL에 관계가 없습니다. 퍼스트 라인으로 스타틴을 바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LDL, the lower the better죠. the even lower the even better. 근데 스타틴 입장에서 보면은 the higher statin, the better.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에 있어서 first line 트리트먼트는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스타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LDL입니다. 그래서 ATP 1, 2, 3 처음부터서 primary endpoint는 LDL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2018년도 ACC-AH 가이드라인을 보면 당뇨 환자 40에서 75세는요, regardless of baseline LDL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에 관계없이 moderate intensity statin, 그러니까 리피토 10mg 이것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AD 가이드라인은 AHA, ACC 가이드라인하고 같습니다. moderate intensity statin입니다. 여기는 이제 primary prevention이죠. 2019년도 ESC, ESD 가이드라인은 ESC, ESH 가이드라인 중에서 당뇨 환자에 대한 것만 뽑아서 정리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는요, low 리스크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very high, high, moderate 리스크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냥 당뇨가 있으면서 당뇨 유병 기간이 10년 이내면서 리스크 팩터가 없는 경우만 moderate 리스크입니다. 이때 LDL 고울은 100이고요. high 리스크는 당뇨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다른 리스크 팩터 없이 10년 이내면서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LDL 고울이 70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very high 리스크는요, 당뇨가 있으면서 타제도관 데미지 또는 당뇨가 있으면서 3와 more major risk factor가 있으면 LDL 고울은 5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LDL을 조절하자라는 것이죠. AD 가이드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moderate intensity statin은 primary prevention에서 secondary prevention은 high intensity statin이죠. 자, 국내 20세 이상 당뇨 환자 중에서 LDL이 100 이상인 환자는요, 86%인데요. 90%가 넘는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10명 중에 9명은 LDL이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고울을 100으로 보았을 때 10명 중에 9명의 당뇨 환자는 스타틴이 필요합니다. moderate intensity 스타틴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스타틴은 인텐시티에 따라서 high intensity statin, moderate intensity statin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되게 high intensity statin 그러면 50% 정도 LDL lowering이고요. moderate intensity statin은 30에서 여기 보시면 45%의 LDL lowering 하는 것이 moderate intensity statin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high intensity statin은요, 아토르바스타틴과 로슈바스타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high intensity statin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The lower the better에 따라서 high intensity statin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당뇨, 2형 당뇨 환자들의 LDL lowering의 베이스라인 LDL에 따라서 아토르바스타틴의 용량을 좀 다르게 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LDL이 100 이상인 당뇨 환자군에서 100에서 130, 130에서 160, 160에서 220 굉장히 높죠. 이런 분들을 베이스라인 LDL에 따라서 아토르바스타틴을 10, 20, 40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주 후에 LDL 콜레스테롤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더블링하였습니다. 20, 40, 80mg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주 후에 결과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스타틴을 사용해 보면은 사용 한 달 후에 검사나 3달 후에 검사나 대개 리피드 패널을 해보면 비슷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4주, 8주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니까 베이스라인 LDL에 따라서 아토로바스타틴 용량을 다르게 주면은 더 빠르게 트리트먼트 고울인 LDL 100 이하로 도달할 수 있는데요. per protocol analysis를 하게 되면은 93%에서 쉽게 8주 만에 100 이하인 트리트먼트 고울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들은 다이아베틱 디스리피데미아, 다른 말로 아테로제닉 디스리피데미아가 있기 때문에 TG 레벨이 높은 환자들이 많이 있죠. TG 레벨이 높아도요, 500까지는요, 스타틴 퍼스트입니다. 스타틴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G 레벨이 20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 스타틴과 파이브레이트 또는 오메가3 패티들을 컨비네이션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서 LDL이 TG가 매우 높은 경우 50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예방을 위해서 파이브레이트, 오메가3 패티들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G가 높은 환자들도 500까지는 스타틴 퍼스트입니다. 이 아마데우스 그러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생각나죠.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데우스 연구에서 TG 로링을 보았더니 아토로바스타틴 10, 20, 40에서 TG 로링은 되게 비슷합니다. 20에서 25% 그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TG가 높은 환자들은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만 해도 TG 로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과 더불어서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면 TG 로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썸머리 해보면 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치질 관리 목표치는 더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서는 대개 100 이하고 리스크 팩터를 동반하거나 타제도관 데미지가 있으면 70 이하가 골입니다. 그 다음에 ESC, ESD 가이드라인에서는 당뇨 환자를 하더라도 10년 이내고 리스크 팩터가 없으면 100 이하, 당뇨 환자가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70 이하, 그러면 당뇨 환자가 타지도관 데미지가 있거나 3 or more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55 이하로 아주 적극적으로 LDL 로링을 하고 있습니다. AD 가이드라인은요, 40에서 75세면 LDL 레벨에 전혀 상관없이 moderate intensity statin 이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LDL 100 이상인 사람은 국내 약 90%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트리트먼트 고울 100보다는 높기 때문에 모든 당뇨 환자가 거의 스타틴 치료 대상이고요. LDL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덴스 LDL이 많기 때문에 스타틴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데우스 연구는 베이스라인 LDL에 따라서 아토로바스타틴 용량을 다르게 투약하면 빠르게 LDL 100 이하인 트리트먼트 고울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설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떡국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고 합니다. 떡국을 먹으면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당뇨, 이상 지질혈증, 혈압,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2021년 신축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스타틴에 대한 효과 안전성인데요.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틴 치료 부작용 그러면 SAMS, Statin Associated Muscle Symptom, Hepatotoxicity, New Onset Diabetes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죠. 국내에 약물 부작용 보고 체계를 이용한 스타틴 관련 이상 반응을 보면은요, 마이알지아가 12%, 그 다음에 헤파틱 펑션 어버너멜리티가 3.2%로 상당히 높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SAMS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SAMS를 보겠습니다. SAMS는 Statin Associated Muscle Symptom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마이알지아, 마요사이티스, 라브도마이올라이시스입니다.
대부분은요, 마이알자로 끝나고요. 마요패스나 라브도마요라이시스는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면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44건의 아토로바시타틴 연구에서 쌈스를 보았더니 환자 수는 16,000명이 넘는 환자에 있어서 마요사이티스나 라브도마요라이시스는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마이알자만 있었습니다. 이 아토로바시타틴과 다른 스타틴 간의 쌈스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아토로바시타틴 10, 20, 40으로 용량이 많아질수록 쌈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이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할 때는요, 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아토로바시타틴과 플래시보의 근육 증상 발생률을 보면은요, 이건 아스코트 LLA인데요. 아스코트 LLA는 3개 이상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 한 군은 노바스크, 아므로디핀, 한 군은 테놀민을 주는 연구였었죠. 그 환자들 중에서 또 절반은 아토로바시타틴을 주고 리피토를 주고 한 군은 플래시보를 준 연구입니다. 그래서 리피토를 준 군이 플래시보를 준 군에 비해서 이 연구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요, 페이탈, non fatal MI인데요. 이것이 현격한 차이가 나서 early termination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환자들이 그 쌈스를 보니까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2% 정도로. 그런데 아스코트 LLA가 효과가 좋아서 빨리 터미네이션 되면서 아스코트 BPLA가 끝날 때까지 플래시보 군도 리피터로 이제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오픈 옵서베이셔널 스터디가 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아토로바시타틴을 썼던 군에서 훨씬 덜하기는 그런데요. 더 많이 이전에 아토로바시타틴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노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플래시보 이펙트는 가짜약을 주어도 좋아진다라고 믿으면 좋아지는 것처럼 노시보 이펙트는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을 해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것, 스타틴을 먹으면 쌈스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오픈 오브서베이셔널 스터디에서는 쌈스가 더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2018년도 ACC/A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쌈스는요, RCT에서는 1에서 5%로 infrequent 합니다. 그러나 observational study, 임상 세팅에서는 더 흔하게 우리가 쌈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쌈스가 생기는 predisposing factor는 저체중의 노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MI가 낮으면서 나이가 많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스타틴 간의 renal function decline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토로바시타틴과 로시바시타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플래닛 연구죠. 플래닛 1, 2 연구인데요. 플래닛 1은 제1형, 2형 당뇨 환자이고요. 플래닛 2는 비당뇨 환자에게 한 군은 아토로바시타틴, 한 군은 로시바시타틴을 썼었습니다. 이 환자군들은 단백뇨가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로시바시타틴은요, EGFR이 감소하면서 단백뇨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토로바시타틴은 반면에 EGFR의 감소가 없었고 또 단백뇨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드니 쪽에서는 아토로바시타틴이 더 페이버러블한 그런 약입니다. 원래 이 플래닛 연구를 디자인한 것은요, 로시바시타틴 측에서 했었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었죠. 그래서 ET 같은 연구다 해가지고 플래닛 뒤에 있는 ET를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토로바시타틴과 심바시타틴을 비교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아이디얼 연구입니다. 아이디얼 연구는 크로닉 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를 한 군은 아토로바시타틴 80, 40mg, 한 군은 심바시타틴 20, 40mg을 투약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CK 환자다 그러면은 아토로바시타틴이 로시바시타틴 대비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아토로바시타틴과 로시바시타틴 당뇨 환자에 있어서 투약한 후 1년 후에 EGFR의 변화를 보았는데요. 두 군간의 베이스라인 수치가 비슷했죠. 비슷한데 아토로바시타틴은 1.6이 떨어졌었고
로슈바스타틴은 3이 감소함으로써 renal function의 decline은 아토로바스타틴군이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1년에 1 정도는 떨어지잖아요. EGFR이. 그래서 아토로바스타틴은 그 정도 떨어진 것 같고 로슈바스타틴은 3이니까 더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당뇨 환자에 있어서 스타틴 쓰는 것은 당연한데요. 다른 당뇨가 없는 환자에 있어서 스타틴을 썼을 때 뉴온셋 다이아베티스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 1년에 1000명당 1명의 뉴온셋 다이아베티스가 생기면 1년에 카디오베스큘러 디시즈는 5케이스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베스큘러 디시즈는 중요한 이벤트고 뉴온셋 다이아베티스는 다이아베티스 생긴 것이죠. 그래서 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스타틴은 투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스타틴의 이제 부작용 중에서 간 관련 이상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건의 아토로바스타틴 연구에서 아토로바스타틴 10mg은 헤파토톡시시티가 0.1%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처방했었을 때 1명 정도였으면 헤파틱 엔자임이 어브노멀리티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토로바스타틴 80mg을 사용할 때는 0.6%니까 이건 또 한 200명당 1명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임상에서는 대개 아토로바스타틴 우리가 10, 2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헤파토톡시시티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은 4가지 스타틴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ALT가 증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ALT가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스타틴을 중단하고요. 기다려 보았다가 ALT가 정상으로 회복하게 되면 다시 한번 스타틴을 재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인 일상적인 간 수치 관리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아토로바스타틴 사용할 때 1000명당 1명 정도 헤파틱 엔자임 어브노멀리티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타틴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 2018 ACC/AH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스타틴 관련 부작용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개 약물을 쓸 때 부작용이 생기면 환자한테 부작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불편한 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쌈수가 생겨도 약을 중단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편한 점이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환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심각하지 않은 스타틴 관련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틴을 바꿔봅니다. 또는 스타틴 용량을 줄여보거나 low intensity 스타틴과 플러스 이시리마이버와 같은 스타틴을 non-스타틴 제제를 병용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 하여튼 스타틴의 재복용이 권고된다.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스타틴은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는 것이죠. 당뇨병이 발생한 사람들은 당뇨처럼 생활 습관의 원칙을 강조하고 스타틴 치료는 계속이 됩니다. 2018 ACC/AHA 가이드라인에서 스타틴을 복용한다고 해서 크레아티닌 포스포카이네이스 또는 트랜스아미네이스와 같은 수치의 일상적인 측정은 유용하지 않다. 매우 드문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측정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상 지질혈증 치료 지침에서 보면은요, 스타틴을 치료하게 되면은 4 내지 12주 후에, 4주에 하나, 12주에 하나 비슷합니다. 리피드 패널을 해서 효과적인가 볼 수 있고요. 만약 2회 연속 측정한 LDL이 40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틴 감량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환자들 중에서 스타틴을 끊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2 내지 3개월 스타틴을 중단한 다음에 다시 리피드 패널을 하게 되면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환자가 더 약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틴은 계속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스타틴의 그 효과를 보았던 아스코트 LLA에서도 레거시 이펙트가 있었죠. 캐리오버 이펙트. 그래서 지속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ACS나 이스케믹 스트로크 등 심혈관계 급성기 때 스타틴을 중단하면 예후가 나쁩니다. 그러므로
스타틴을 이런 경우에는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스타틴의 부작용으로서는 SAMS가 있죠. Statin Associated Muscle Symptom. 대부분은 마이알지아이기 때문에 약제를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스타틴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투약을 해본다거나 로우도스 스타틴을 사용을 해본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은 이지티마이브 단독으로 사용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아토르바스타틴, 로슈바스타틴 비교에 있어서 아토르바스타틴이 더 신기능에 있어서는 더 페이버러블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플래닛 연구하고 우리나라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뉴온셋 다이아베티스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득이 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당뇨가 생긴 사람들은 또 그럴 만한 소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간 관련 이상 반응은 매우 드뭅니다. 3배 이상 ALT가 증가하게 되면 약제를 일시 중단했다가 다른 스타틴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늘 토픽의 마지막으로 스타틴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스타틴들이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하였는데요. 아토르바스타틴 보면은 아스코델레레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토르바스타틴 10mg, 카드스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아토르바스타틴 10mg. 두 연구는 Primary Prevention Study로 플래시보 대비 연구했었습니다. 4D 연구는요, 아토르바스타틴 20mg을 사용한 연구인데요. 대개 아토르바스타틴 연구는 10 아니면 80입니다. 20mg을 사용한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ESRD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아토르바스타틴의 실패한 연구입니다. 그만큼 모든 연구들이 다 성공을 하였습니다. 프로빗은 AC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토르바스타틴과 프라바스타틴을 비교하였고요. TNT와 아이디얼은요, 세컨더리 프리벤션 스터디로 TNT는 스테이블 코로나리 하티시스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같은 리피터 80mg, 10mg을 비교했고 아이디얼은 아토르바스타틴 80, 40대 심바스타틴 20, 40을 비교한 연구였었습니다. 우리가 산을 마운틴이라 하죠. 산맥은 마운틴스 그럽니다. 아토르바스타틴은 정말로 많은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운틴스 오브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토르바스타틴 연구는요. 아토르바스타틴 랜드마크 프로그램스라 해가지고 알프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전부 다 알프스 연구들이죠. 반면에 이제 로슈바스타틴은 이미 아토르바스타틴에서 각각의 질환에 대한 스타틴 효과를 다 입증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한다기보다는 동맥경화증 예방이랄지 하이리스크군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주피터는 로우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호프3는 모더리트 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타틴의 베네핏을 증명한 것이죠. 코로나는 하트 페일리어, 오로라는 ESRD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패한 연구였었습니다. 로슈바스타틴은 동맥경화증의 리그레션을 보기 위한 코로나리 아이브스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VOT죠. Cardiovascular Outcome Trial인데요. 이러한 연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지요. 그래서 레벨 2 연구, Validated Surrogated Endpoint, 예를 들어서 혈압 환자는 BP를, 당뇨 환자는 헤모글로빈 A1C를, 디스리피데미아 환자는 LDL, HDL을 보죠. 이것이 바로 Intermediate Marker, Surrogate Marker를 이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는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적 이점이 예측이 되는 대리 변수입니다. HCRP랄지, 카로티드 MRI랄지, 코로나리 CT 이런 것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CVOT를 보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볼 수 없어서 서로게이트 마커를 이용을 해서 서로게이트 마커가 좋으면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를 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지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카디오베스큘러 컨티뉴움에서 리스크 팩터들에 의해서 동맥경화증이 진행을 하게 되죠. 리스크 팩터 그러면 고혈압, 당뇨, 디스리피데미아, 스모킹 이런 것이죠. 동맥경화증이 있다거나 또 LVH를 이야기하다가 MI를 맞게 되고 그러다가 ventricular remodeling,
heart failure, end stage heart disease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바로 cardiovascular continuum입니다. 먼저 리스크 팩터에 대한 리피토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팩터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이퍼텐션이죠. 하이퍼텐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스터디가 아스코트 LLA입니다. 아스코트 LLA는 하이퍼텐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스코트 BPLA인데요. 그 중에서 리피토 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스코트 LLA라고 하고요.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리피토를 사용했었을 때 플래시보군 대비해서 이 스터디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요, 페이탈, non 페이탈 MI였습니다. 36% 감소시켰고, 스트로크도 많이 감소시켰죠. 27%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디슬리피데미아는 고혈압의 병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사용할 때 페이탈, non 페이탈 MI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스 스터디는요, LDL 콜레스테롤 160 이하인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리피토 10mg과 플래시보를 투약한 연구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아스코트 LLA와 카드스는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스터디이고 우리가 임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아토르바스타틴 10mg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이 카드스 스터디에서 보게 되면은 메이저 코로나리 이벤트 여러 가지를 복합 변수를 본 것이죠. 여기서 37% 감소, 스트로크가 48%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카드스 환자 중에서 CKD, 이 CKD 환자는 좀 더 리스키한 환자죠. 이 카드스 CKD 환자에 있어서는 카드스 그 엔드 포인트보다도 더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타틴이라고 하는 것은 더 리스키한 환자에게 더 베네피셜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넘어서 이제 코로나리 하트 디시즈가 생겼고 스테이블한 상태가 된 스테이블 코로나리 하트 디시즈 환자를 대상으로 한 TNT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TNT 연구에서 아토르바스타틴 10mg과 80mg의 비교에 있어서 같은 약제인데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80mg을 사용할 때 상용량 10mg 대비 메이저 코로나리 이벤트를 22% 감소, 스트로크는 25%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the higher the better죠. 스타틴 면에서 보면. LDL 입장에서 보면은 the lower the better입니다. 80mg을 사용했을 때는 LDL이 77까지 떨어졌었고요. 10mg은 100 정도였었습니다. 이 연구에 있어서 6 type subgroup analysis를 했는데요. TNT 연구 중에서 다이아베티스, CKD, 다이아베티스에는 CKD, 메타볼릭 신드롬, 애프터 캐비지 이러한 더 위험한 군, 더 리스키한 군에서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이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보다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은 바로 더 lower the better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연구들이죠. 말씀드린 카와더스 CKD와 함께 더 리스키한 환자일수록 더 스타틴은 베네피셜하고 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이디얼 연구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TNT처럼 스테이블 코로나리 하트 디시즈 환자에게 한 군은 심바스타틴, 한 군은 아토르바스타틴을 투여했었을 때 역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을 사용했었을 때 non fatal MI, 메이저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타틴에 입증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한번 썸머리를 해보면 아토르바스타틴을 이용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스터디, 디슬리피데미아하고 혈압, 당뇨는 병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아스코트 LLA,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카드스 연구에서 아토르바스타틴 10mg은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이번에는 2차 예방 효과로서는 크로닉 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TNT하고 아이디얼 연구를 통해서 더 lower the better, 스타틴 측에서 보면 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스타틴이라는 것은 더 리스키한 사람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카드스 CKD랄지 TNT에서 6 서브그룹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에서는 헤모글로빈 A1C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LDL 콜레스테롤이죠. 당뇨 환자에서 디슬리피데미아의 관리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the lower the better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서 3 or more risk factor
당뇨가 있으면서 타제도관 데미지가 있으면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LDL을 55까지 감소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틴 장기간 복용에 대한 안전성은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불편한 점이라고 설명하게 되고 다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틴에 입증된 심혈관절 예방 효과로서는 primary prevention과 secondary prevention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the riski한 환자일수록 the benefit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환자에게 스타틴을 투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뇨 환자에게 스타틴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미국 가이드라인 보면은 40에서 75세 당뇨 환자는 LDL 레벨에 상관없이 스타틴을 투여하게 되죠. 40세 미만이나 75세 이상은 조금 더 에비던스가 적은 것이죠. 40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뇨 환자는 다이아베티스 스페시픽 리스크 팩터라고 하는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이아베티스 레티노패시, 네프로패시, 뉴로패시아 같은 것이 있는 경우 또는 ABI가 0.9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20에서 45세라 하더라도 투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여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니까 스타틴을 투여했었을 때 스타틴의 심혈관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명이 짧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7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뇨 환자에게 투약을 하죠. 당뇨 환자 LDL 목표치를 평균적으로 얼마로 잡고 치료를 진행하신지요? 가이드라인으로 해마다 LDL 목표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리피토 10mg 스탠다드 도수로도 충분한 건지 여쭙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쉽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당뇨 환자는 LDL 고울이 100입니다. 당뇨 환자가 타제도관 데미지가 있다. 즉 당뇨 환자가 단백뇨가 있다거나 마이크로알부미누리아 또는 당뇨 환자이면서 LVH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타제도관 데미지가 있으면 이때는 LDL이 70 이하입니다. 그래서 LDL 목표치는 매년 낮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리피토 10mg으로도 충분한 거죠. 좋습니다. 했는데요. 동양인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로우도스 스타틴으로도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인의 로슈바스타틴으로 하면 서양인의 10mg이 동양인은 로슈바스타틴 5mg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리피토 10mg을 투여했을 때도 LDL이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틴 업 타이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스타틴 처방할 때 임상에서 간 수치, CK 수치는 어디까지 경과 관찰을 하시나요? 이것은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바로는요. 간 수치가 3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틴을 중단하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한번 재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CK 레벨은요. 역시 그 CK가 많이 올라갈 때 제 기억하기로 10배 그리고 심각할 때는 40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라브도마이올라이시스를 생각하게 되고 마요사이티스는 CK가 4배인가 될 것입니다. 4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마요사이티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요사이티스나 라브도마이올라이시스는 임상에서 만나기 어렵고요. 대부분은 마이알지아 환자입니다. 당뇨 환자 LDL 고울을 100 이하로 맞추시나요? 70으로 맞추려고 스타틴 용량을 올렸더니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첫째는 LDL 고울이 100 이하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고울은 LDL 100 이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제도관 데미지가 있거나 멀티플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LDL을 70 이하로 맞추고 있습니다. 스타틴 용량을 올릴 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때는 그 스타틴 용량을 더 낮추고 로우 인텐시티 스타틴에다가 이시리마이브를 컨비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대개 스타틴 용량을 더블 도스 하게 되면은 룰 오브 6라 해가지고 6%가 떨어지게 되지만 이시리마이브를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은 약 15%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low intensity statin 플러스 이지리마옙으로 저는 그렇게 치료하고 있고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환자가 그런 소인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약제를 조금 중단해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봅니다. 당뇨 환자에서 카로티드 울트라사운드 검사를 할 때 경동맥 협착을 보이는 환자 LDL 고혈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카로티드 울트라사운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까지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LDL 고혈이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요. 당뇨 환자하고 카로티드 스테노시스, 어브도미널 에오타 아뉴리즘은요. LDL 고혈이 100 이하입니다. 그런데요. 이 ESC, EAS 가이드라인에서는요. ASCVD가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영상의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협착이 있는 경우, 즉 50% 이상의 협착이 있는 카로티드 아터리 디시스, 코로나리 아터리 디시스, 퍼리페랄 아터리 디시스에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를 보이면 LDL을 55까지 낮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LDL은 the lower the better입니다. 네, 귀중한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원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귀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웨비나 종료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